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원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한국일보 1면입니다. 특검 검사들 직접 수사는 모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집단 반기를 들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명이 전원 요지는 이거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의 요지는 우리는 직접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모순 아닙니까? 라고 입장문에 담았다라는 거죠. 왜 이걸 어제 냈느냐? 수사랑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청 폐지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그럼 수사랑 기소를 분리하는 이 검찰청 폐지안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심지어 공소 유지까지 계속하는 거 이거 모순 아닙니까? 라는 입장문을 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을 추진한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되도 않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를 하고 여기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항소, 사항고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건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네.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하고 제 편은 좀 봐주는 거 아니겠느냐. 무죄된 면책하려 상소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고 사법 시스템을 다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에 항소하지 말라는 거 결국 이재명 구하기다라는 취지로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런 날선 주장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대법, 직위원 1차 직접 결재,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렵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 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감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감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요지는 의혹이 제기된 그 사건 당일 1차 돈 자체를 직위원 부장판사가 냈고 그리고 같이 술 마셨던 사람들과 재판과 관련해서 뭔가 엮이지도 않았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인정하기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무혐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선 그게 아니다. 그날 말고 20번이 넘게 접대를 받았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소식 어제 또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석 달 새 2차례 직위원 수상한 휴대폰 교체입니다. 직위원 부장판사 석 달 사이에 2번이나 휴대전화를 바꿨더라라는 거예요. 언제 바꿨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바꾸고 그로부터 바꾸고 3달밖에 안 됐는데 석 달 뒤에 또 이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또 바꿨다라는 거죠. 이거 뭔가 수상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기업진 누른 배임죄 72년 만에 사라진다. 네. 어제 당정회의가 열렸죠. 여기에서 이 뜻을 모은 게 72년간 계속 유지가 됐었던 배임죄에 대해서 이거 폐지합시다라고 뜻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배임죄만 폐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볼까요? 경제형벌 110개를 지금보다는 좀 완화하는 방안으로 좀 고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기 때문에 대체 입법을 추진해서 중범죄는 좀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재계는 규제 개선의 초석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뭐가 잔뜩 쌓여있죠. 이게 뭐야? 라고 불법한데 이게 다 생수통을 모아놓은 생수병 산입니다. 강릉에 이번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생수를 좀 공급을 했는데 이 공급한 생수 물만 준 게 아니죠.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줬죠. 그러다 보니까 물은 다 쓰고 이제 회수한 생수병이 이렇게 산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네.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오고 이 가뭄 때문에 급하게 이걸 좀 극복을 하려니까 생수병을 쓰다 보니까 또 플라스틱으로 다시 기후에
이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해 보이겠죠.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모순입니다. 뭐가 모순이라는 건지 보겠습니다. 검찰 복귀,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전원 반기를 들었다.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 총 40명입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모두 저희 검찰에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죠. 어제 나온 입장문을 좀 자세히 볼까요? 이겁니다. 최근 수사 기소 분리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의 원칙적인 금지 지침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다 결합돼 있는 특검팀 업무를 계속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 후 민생 사건 미제 처리 동참을 위해서 파견 검사의 일선 복귀를 요청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민중기 특검께서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죠. 민중기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를 통해 그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근조근 썼어요. 요지는 이거인 거죠. 한국일보 일면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특검 검사들 직접 수사는 모순입니다.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직접 수사하고 기소도 하고 심지어 이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공소 유지까지 다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이 40명의 검사들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직접 수사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수사 모순이다. 지금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많습니다. 지금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있잖아요. 검사들 네.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개정안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검사들 다 이제 수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가요?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그 네. 뒤에 검사들에 대한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사와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1년 남짓 남아있는 시기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이를 이유로 사실상의 항명 같은 행동을 한다? 단체 행동을 한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검팀 자체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개정 법안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의 태업이라든가 태만히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응분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필요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이러한 특검팀이 왜 출범을 했는지를 이 특검 파견 검사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검찰 선후배들의 그런 과오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특검팀 파견을 통해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각종 특검들을 잘 해결한다면 그와 같은 과오를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각종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의 입장을 밝혀낼 그런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명 같은 행동을 한다는 단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항명입니다. 이건 이런 단체 행동, 이거 항명이에요. 이거는 관련해서 응분의 어떤 대가를 좀 치를 필요도 있습니다까지 평소보다 굉장히 좀 수위 높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의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여권의 의원들은 뭐라고 이거 항명이다. 강력하게 조치 취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송영훈 변호사님, 박은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검은 제한된 대상에 제한된 이 죄명에 대해서 제한된 기간만 하는 건데 검찰은 아니죠.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언제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차이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박은정 의원의 저 말이 네. 지금 여권이 추진한 검찰 폐지와 그 명분이 된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순은 정확히 세 문장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네. 첫째, 모든 검사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특검이 골라서 받은 파견검사 또한 같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검찰 폐지의 미명으로 내세울 때마다 왜 특검은 그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처로 나누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때마다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현삼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검사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파견 검사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검사들은 그래도 우리가 특검에 나와서 열심히 수사하고 정의 실현에 보탬을 주면 형사사법제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주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토사구팽도 아니고 토생구팽. 그러니까 아직 수사의 대상이 남아있는데도 내 회사는 없어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면 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건요. 언론으로 치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겁니다. 보도를 해야 되는 기자에게 너는 취재원한테 전화도 하지 마라. 현장에 나간 기자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저렇게 물어봐라 요구도 하지 마라. 너는 써준 대로 읽기만 해라. 라고만 하면 그게 보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도하는 기자는 앵무새가 되는 거고 그게 지면 기자면 대필 작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검사들은 기소무새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가능한 겁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인 제 입장에서 이해가 좀 쑥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모순이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송 변호사님 아까 이 조현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근데 이게 즉각 시행이 아니지 않느냐. 1년 뒤에 내년 10월에 서부터 되는 건데 1년 동안 충분히 얘기하고 뭔가 조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다 손 놓으라는 것처럼 왜 강력하게 갑자기 반발하는 거냐라는 취지예요. 백보양보에서요. 우리가 네. 집을 허물 때 새로운 집을 지을 설계도와 착공 도면이 다 마련되어 있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도 없이 무작정 집을 부수는 것은 테러범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검찰 폐지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네. 보통 이런 종류의 전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은 미리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 놓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해도 시행착오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부터 떡하니 통과시켜 놓고 앞으로 그러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그 설계도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도 불과 지난주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어떻게 처리될지가 오리무중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2,000명의 검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새끼 조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설계도 없이 무작정 직을 그냥 때려 부수는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지금 큰 틀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저는 지난 총선부터 지난 대선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정보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있는 검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는 추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살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검사들한테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인가? 저는 중수청에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충분히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공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들의 역할도 충분히 부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금 공수처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공수처는 좀 특수한 경우라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수처와 검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공수처의 경우에는 검찰과 다르게 사무감사라는 걸 받습니다. 3년 만에 공수처장이 변경이 되고요. 네. 공수처장은 검찰청장처럼 검찰 내부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지금도 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여러 정황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때려부신 게 아니다. 진즉부터 선거 전서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1년 유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다. 방향은 확실하게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준비 기간이 충분히 또 주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이때 분명한 건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명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놓고 바로 복귀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특검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같이 볼까요? 네. 입장문은 수사 종료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현 단계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 도중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는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막 급진적인 항명 반기가 아니다라는 지금 설명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조 변호사님, 일단 수사는 다 마치고 복귀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까 저희 뭐 들었습니다만 이거 항명입니다. 징계해야 돼요. 징계를 제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민주당 쪽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럼 징계가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40명의 검사들은 특검에서 기간 마칠 때까지 또 잘 수사에 또 임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제는 수사에 임하지 않고 태만히 경우, 태업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그런 조치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뭐 태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불안한 감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단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더 나아가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본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국민들이 이제 들었지 않겠습니까? 특검팀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일정 부분 그런 수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의견은 받아들였으니 추후에 수사 과정이라든가 공소 유지 차원에서만큼은 지금 특검팀에게 부여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추후에 그와 같은 징계 절차 같은 것들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태업을 한다면 이라는 조건 하에서 징계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문 발표 이후에 추가로 즉각 복귀할 거예요, 수사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의 태업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좀 지나가고 이 수사는 수사대로 잘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김건희 특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우려되는 건 단순히 김건희 특검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죠. 김계리 변호사가 며칠 전 내란 재판에 갔다고 이 내란 재판과 더해서 신권도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재판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일제히 검정 넥타이를 하고 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수청으로 전락한 검찰개혁에 대한 조의의 표시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하다가 특검법에 의해서 검사장 지위를 누리고 계신 박옥수 특검보 넥타이는 화사한 붉은색, 이창규 부장검사는 늘 입던 평범한 수트,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입장 차이가 패션으로 보인다. 넥타이 색깔을 보니 일선 검사들은 지금 속이 부글부글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만난 이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인 거죠. 송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특검호 부장검사를 제외한 저희는 아까 김건희 특검에 40명의 검사가 입장을 냈다고 했는데 내란 특검도 좀 분위기가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은석 특검팀과 이명현 특검팀까지 합하면 네. 지금 현재 전체 특검 파견 검사 규모가 11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특검법에 의해서 약 40명 정도의 파견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갈 파견 검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수사와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넥타이로도 표시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남자들에게라고 하는 에세이를 보면 거기에 넥타이는 남자들의 유일한 패션 장난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원색 넥타이를 잘 못 매겠습니다. 뭐가 즐거워서 붉은색이나 원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나마 완곡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업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것들이 검사들이 자기 자신 개인을 위한 것이겠는가? 그만두고 나가면 오히려 돈도 더 많이 벌 거예요. 일도 더 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 폐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개별 사건에서의 정의도 지켜야 되지만 제도적 정의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적 정의가 무너지면은 결국 개별 사건의 정의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검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특검이 3개가 지금 진행 중이죠.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수도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몇 명이 나가 있나 좀 볼까요? 이거죠. 일단 지금 현재 입장문을 낸 건 김건희 특검이죠. 여기는 지금 현재 40명의 검사가 파견이 돼 있고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30명이 더 가서 70명까지 더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한 이거 조의를 뜻하는 건지 왜 검은 넥타이를 죄 메고 왔더라고요 라는 얘기. 내란 특검 검사들의 얘기인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56명, 여기도 10명을 더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현재 14명. 그러니까 사실 다 합치면 지금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미 파견이 돼 있는데 더 뽑으려고 특검법을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송 변호사님. 더 뽑는다는데 더 갈 검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지금 문 닫는다고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라는 취지예요. 회사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네. 2개의 청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청 하나였죠. 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청장이 2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직급과 직위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는 뭐 없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확대, 개편, 확장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더 커진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 차원을 봤을 때는. 네. 앞서는 수사와 기소를 취재와 보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반 회사로 친다면 제조와 판매를 구분 짓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조 공장이 따로 있고 판매 회사 따로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물론 어떤 것이 최선이다, 선이다, 악이다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 봤더니 여러 가지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재계라든가 이런 유착 관계가 발생이 했고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뿐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한 검사들, 수사 인력 충분한 그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수청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는 기소와 공소에 더욱더 집중하고 싶다 하는 검사들은 공소청에 남아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검사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국정을 문란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위중한 사건에 대해서 파견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파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검사도 충분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회사가 2개로 더 커지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송 변호사님. 회사를 둘로 나눈다고 하셔서요. 코스피가 떠오릅니다. 최근 몇 년간 코스피에서 뜬금없이 물적 분할을 해서 주주들에게 타격을 입힌 회사들이 있었죠.
지금 검찰을 갑자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78년 동안 유지되었던 검찰을 갑자기 둘러 쪼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물적 분할도 극소수의 대주주 회장님에게 이익이 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검찰을 나눠놓으면은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힘 있는 사람들 또는 소수의 범죄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유독 팽팽합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서초동에서 지금 특검 광화문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논의가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수상한 휴대폰 교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대법, 직위원 1차 직접 결제,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렵다.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 우리가 직접 이 윤리감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나왔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저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이 모습이었었죠. 이런 룸살롱에 봐라. 이런 rum살롱에 여기 딱 찍지 않았느냐. 여기가 여기다라고 하면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징계 사유 없다. 쉽게 얘기해서 무혐의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왜? 기사로 다시 가봅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 동석자는 이 쥐기현 판사의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근무할 때 15년 전 같이 하던 사법연수생 또 공익법무관이었다. 그런데 각각 법조 경력으로 따질 때 후배다. 그래서 법조 선배로 쥐기현 부장판사가 이 홀로 내려와서 일하는 후배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친해졌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쥐기현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을 해서 후배들을 사줬었고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그 정도 사이다. 그리고 일이 있었던 바로 그날 부장판사 일행이 횟집에서 이 1시간 정도 1차를 가졌다. 비용은 15만 5천 원. 이것도 쥐기현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 이 감사 결과 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게 여기에 1차 모임 돈 낸 거. 근데 돈은 본인이 냈지만 어쨌거나 이해 당사자끼리 만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일단 2차를 갔다고 해도 2차에서 그냥 이 한두 잔만 마시고 나오고 이 두 사람만 남아서 술을 먹었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결제를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재판을 둘 다 변호사인데 두 사람의 재판을 10년 동안 맡은 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재판으로도 엮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도 쥐기현 판사가 내고 재판도 엮이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 없어요라는 게 지금 대법원의 얘기인 거거든요. 전형적인 제19 감사기죠. 대법원 입장에서 제대로 된 그런 감사를 진행했는지가 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과연 이 지금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쥐기현 판사한테 휴대폰 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각종 카드 결제 내역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지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2명의 변호사로부터 카드 결제 내역 제대로 받았을까요? 저는 그런 각종 물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추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미 쥐기현 판사가 휴대폰을 교체하는 정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관계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과연 쥐기현 판사가 단순한 그런 술자리였을 것인가 아니면 접대였을 것인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제대로 조사했는지 좀 의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대법원에서 사실 이거 무혐의로 봐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실의 이 정의찬 정무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지난 5월 쥐기현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 직위원 판사를 교체하십시오.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네, 지금 얘기는 이거죠. 보겠습니다. 대법 주기현 판사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없다는 결론에 이어 제보자 20여 차례 룸살롱 비용을 내줬다라고 말을 했다. 회원제 룸살롱이었다라는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대법원은 2023년 8월 9일 회먹은 날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20번이 넘게 여기 말고 회원제 룸살롱에 가서 돈을 다 내가 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최초 제보자 불러서 조사했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조사를 했으니까 저런 결론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법원이 감사 결과가 만약에 공수처 수사 결과 및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재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결과와 상반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4, 5개월 동안 신중에 신중을 기울인 끝에 조사 결과를 내놨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의혹 제기가 오히려 상당히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민주당은 그동안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법무부 장관을 음해했었죠. 그리고 근거도 없는 사인회동 가짜뉴스, 여태까지 근거를 추가로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사진 석장을 가지고 법관을 좌표 찍어서 공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보를 받았노라고 나온 저 정의찬 씨는 어떤 분입니까? 젊었을 때 그 가짜 대학생을 프락치로 의심해서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적격 인정했다가 그 적격 판정이 번복된 적도 있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 기념재단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가 그것도 사퇴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젊어서는 생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지금 또다시 생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분입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그 직위원 부장판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데 네. 그것은 제가 뒤에서 왜 부당한 의혹 제기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지금 얘기 자체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뭐 추가적인 근거가 별다르게 없지 않느냐. 대법원이 괜히 그랬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공수처 수사로 이게 뒤집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대법원에 큰 부메랑으로 올 텐데 허투루 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한 이 정의찬 정무실장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또 개인 의견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휴대전화 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석 달 새 2차례 직위원 수상한 휴대폰 교체. 네.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 3달 사이, 석 달 사이에 휴대전화를 2번이나 바꿨더라라는 이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청구하던 당일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인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틀 만에 3달밖에 안 쓴 휴대폰을 또다시 교체했습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은폐하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이 윤종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겁니다. 휴대전화를 3달 동안 2번 교체했어요 라는 건데 언제 교체를 했느냐. 먼저 첫 번째 교체했을 때 2025년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리고 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그날 오후 3시 23분에 기존에 쓰던 갤럭시 S10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이 기기를 변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 변경하고 잠깐 한 6분 뒤에 다시 원래 갤럭시 S10으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 이튿날 새벽 5시에 완전히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꿨다. 여기서 휴대전화를 한번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2월 5일 새벽 5시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대략 한 달 뒤쯤 3월 7일, 8일 상간에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 석방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바꾼 거고요. 2월 5일에 바꿨는데 두 번째 언제 바꿨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에 대략 한 3달 뒤쯤에 다시 한번 바꿨다. 요 날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요 날 이 민주당이 이 접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바로 이틀 뒤에 이거 요 날 바꾼 게 아니라 요 날 이틀 뒤에 요 날 바꾼 거죠. 5월 16일에 오후 4시 2분에 기존의 이 갤럭시 S25 울트라를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 요걸로 좀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분 안 돼서 다시 또 바꿨다가 이틀 뒤에 이 5월 18일 새벽 5시 19분에 S25 울트라에서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이렇게 또 다시 바꿨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바뀐 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휴대전화가 바뀐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접대 의혹에 대해서 다음 날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라는 해명이 나왔다라는 건데 송영문 변호사님 일단 처음에 쓰던 갤럭시 S10은 6년 쓰던 거를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뭐 6년 쓰던 전화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2월 초에 바꿨는데 3달 뒤에 3월에 샤오미로 왜 또 바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요, 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황정화 의원실에서 통신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저것은 매우 내밀한 개인정보입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개별 통신사가 저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줘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원실에서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이것 자체를 우리 언론이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휴대전화 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2월 4일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당일이다. 이걸 자꾸 부각하는데요. 네. 세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2월 4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저 갤럭시 S25가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월 4일 당일이 사전 예약된 분들에게 순차 배송해서 순차 개통이 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면은 사전 예약했나 보죠. 그렇게 해서 최신 기종으로 바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국회의원실에서요. 저렇게 최신 기종으로 바꿨으면 그 출시일이 언제인지 이런 건 좀 따져보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 더. 저 오후 3시 23분에 유심을 끼웠다고 하는데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고 그날 최초 보도된 게요. 네. 아시아투데이가 오후 2시 26분에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통신사는 2시 32분에 뉴스원이 가장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저 때는 종합민원실에서 재판부로 서면도 올라오기 전인데 계속 뉴스만 보고 있다가 구속 취소 청구 속보가 뜨니까 나 휴대전화 바꿔야지 하면서 밖으로 달려나가서 휴대전화 사와서 1시간 내에 유심 끼웠다는 겁니까? 이건 너무 납득할 수 없는 문제 제기예요. 그리고 유심을 잠시 5분 정도 끼웠다가 다시 원래의 기기로 돌아가는 것 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통을 해서 되는지 보고 그다음 아직 데이터 다 못 옮겼으니까 그날의 일상을 생활하는 동안에는 원래 쓰던 기종으로 생활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마치 휴대전화를 엄청나게 자주 교체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우리 언론이 쉽사리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달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은 시점상 의심을 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법관이 뭔가를 숨기고 싶었다면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최신 기종은 포렌식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해본 법관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 샤오미 레드미 노트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거든요. 포렌식 쉽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을 걸로 보기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두 번째 휴대전화 바꾸고 수상하게 볼 여지가 있지만 진짜 뭔가를 감추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애플로 바꿨겠지. 안드로이드 기반의 샤오미로 바꿨겠느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휴대전화 바꾼 건 진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이게 예약 신청을 받았다가 2월 4일 날 받아서 그날 그날 연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조현선 변호사님. 사실 이게 누구랑 논의한 정황을 숨기려고 하려면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바꾸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석방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다. 그냥 예약한 거 물건 받아서 바로 지금 이 유심 교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규현 판사가 어떤 판사입니까?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혀 전례 없는 계산법을 통해 가지고 구속을 취소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년 만에 휴대폰 교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휴대폰을 유심칩을 갈아 끼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심칩을 그렇게 갈아 끼운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심칩을 특별하게 갈아 끼운 것 자체가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보에 관련돼서 뭐 문제를 확인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석 달 만에 휴대폰을 바꾼 건 더욱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6년 동안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사용을 하다가 돌연 갑자기 3개월 만에 또다시 새로운 휴대폰을 교체한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이라든가 이렇게 보안이 잘 되는 휴대폰으로 교체했으면 더욱더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휴대폰 자체를 바꾸면서 모든 정보가 상실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 달 뒤에 새로운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 자체는 지기현 판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뭐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뭐 전혀 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수상해 보이는 거 사실인 거 아니야? 유심을 왜 그렇게 꼈다 뺐다 하면서 다시 자꾸 하는 거냐? 3달 뒤에는 왜 바꾼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말씀하신 중에 살짝 뉴스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외교부에서 뭐라고 밝혔느냐? 미국에서 이제 B1 비자로도 장비 설치라는 이런 근로가 가능하다. 조지아주에서 이 근무하는 이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기존에 썼던 업무 B1 비자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스타 비자도 B1 비자랑 동일하게 활동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미국에 이 파견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비자 문제가 좀 해결이 미국과 됐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저희 외교부에서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을 좀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의 휴대전화가 바뀐 요 교체 의혹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얘기도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붕어빵 청문회입니다. 무슨 얘기지? 기사같이 볼까요? 증인 불출석에도 청문회 강행, 막말 조롱대잔치된 법사위다. 아유, 또 법사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즘엔 법사위가 나오면 일단 난장판이 앞에 형용사처럼 좀 붙게 되죠. 이번에는 막말과 조롱대잔치였다는데 법사위가 회의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이럴 때 우리 서영 교수님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양치기님, 서양치기님. 아니 왜 이럴 때 시작점부터 한마디 좀 하세요. 네? 아니 또 왜 시작점부터 그러세요? 아, 송석준 양치기 아니 말을 조심해요. 왜 뒤에 이렇게 없는 말을 좋지 않을 수가 이렇게 있어. 자주 해서 이런 소동을 벌입니까 그래? 네? 내가 오늘 5시기나 돼갖고 고소장 접수하니까 기다리세요. 5시기나 되셔갖고 고소장 접수하니까 기다리세요. 양치기 행 때는 이제 그만하세요. 양치기라고 하는 말도 고소장 접수해 드릴까? 거짓말 자꾸 하면 늘어요. 회의 시작 명당이나 전에 윤석열한테 전화 받은 사람 지금 누구예요? 저 시간이 15분이 지났어요. 예? 위원장님 15분 송양치기. 까먹으면 좋은데 예, 우리 셧다운 나머지 하우스. 곱하기 10에 150분 날라갔잖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한덕수와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계엄 당일날 전화를 윤석열에게부터 받은 나경원, 윤석열이 계엄 당일날 나경원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 그 가짜가 사실이 됩니까? 그 옛날에 약장자들이 먼저 오는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말에 놀랬나? 시간을 다시 송석준 내 말에 어이가 놀랬나? 없어서 자, 웃음이나. 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웃음이나요. 서영교 박규태 의원님. 박규택 조용히 해. 그렇게 벌러서 굴지 마. 박규택. 야! 네, 열리기 전부터 시끄러워서 열리니까 더 시끄러워졌죠. 윤경호 위원님. 말이 상당히 다들 짧아요. 말이 이렇게 짧은 상임위 보셨습니까? 글쎄요. 서로 깎아내리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텔레비전 중계, 카메라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의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상시 중계잖아요. 특히 유튜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식하는 뭔가 장치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다음에 저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반말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를 아마 지지자들은 아유 잘했어요라고 후원을 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 사실 이게 의원들이 이 상대에 대한 폭력은요, 주먹이나 물리력 이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라는 게 갖는 상대에게 주는 이것도 또 폭력의 한 수단이거든요. 네. 그걸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를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 리스펙트 아더스라고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배려해라, 존중해라 이런 얘기는 이제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오로지 자기 지지층 그것만을 의식하는 언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도 폭력이다. 이제 정말 거칠 것 없이 예전에는 취재진이 취재를 하면 좀 움찔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뭐 법사위 요즘에 뭘 하든 법사위는 늘 시끄럽죠.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없다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어요. 직접 보시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범죄자들을 변호하시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너무 따끔해서 못 듣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네. 아까는 말이 짧다고 했으면 이번엔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근데 요즘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걸려고 대법원장 흔드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하는 당신들도 다 내란 공범들 아닙니까? 대법원도 당신들하고 다 한패인 거지?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예요. 저는 보면서 이게 이제 국회 법사위를 과거에는 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정말 앞으로 국민 실생활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갖는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본회의장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점잖고 그다음에 진지하고 뭐 이렇게 좀 엄숙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종합 격투기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동물국회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권위와 말하자면은 그 가졌던 기능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최전선. 그러니까 여야가 다투는 것을 국회에서 보여주는 최전선이 저는 법사위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을 그 결국은 좀 안 하고 유예시킨 이렇게 만든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당신들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특검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무슨 그 자격으로 우리를 비난할 수 있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접점과 절충선이 없어요. 정치는 일종의 가능성의 예술이고 그다음에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타협하는 게 최종착지인데 네. 그게 사라지고 과정에서의 갈등만이 살아남는 저는 그러니까 동물국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화 되는 건 가능하겠지만 수위를 낮추고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는 점. 근데 이 점은 저는 양당 지도부가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간사 없이 놔두고 저렇게 12월 정기국회까지 가버리면은 법안 통과한들 뭐 하겠습니까? 격투기장을 좀 정치의 장으로 좀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하셨죠. 종합 격투기장이다. 동물국회의 한 단면을 지금 요즘 최근 법사위가 가장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중요한 건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도부 간에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렇게 싸우면서도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조희대 빠진 맹탕 청문회에 이어 15일 대법원 가서 국감할 겁니다라고 죄송합니다.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 거죠. 국정감사 때 10월 13일만 대법원 감사를 대법원이 와서 법사위에서 사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13일에 붙여서 15일 하루 더 하고요. 이때는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국감을 하겠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 그때 한번 보시죠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며 검증 일자는 10월 15일입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동의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대선 개입 의혹 운운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검증 가겠다, 직접 대법원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 현장 동의서를 지금 통과가 됐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습으로 논의 없이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치 보복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또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현장 검증 저는 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뭐냐, 5월에 파기환송심 얘기하셨던 거,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법 자료문을 불과 이틀 사이에 과연 열람이 가능했겠느냐, 전자문서 열람 흔적 같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과연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었느냐. 그렇다면 그 자체에 대한 검증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이 정말 진지하게 법리 검토를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다 읽으면서 하느냐라는 의심의 어떤 추정 고리가 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조희대 청문회에 이은 현장 검증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지금 본질이 흐려져 버린 셈이 됐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관례를 생각하면 국회가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해서 간다 한들 인사말 이외에는 아마 현장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붕어빵 청문회 얘기했듯이 대법원장 앉아있지도 않은데 그야말로 정치 공세에 그냥 그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과 공방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국회가 정기국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행정 잘 처리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 두 번째, 예산 결산과 다음에 대한 심사. 이 두 가지가 지금 실종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69건의 필리버스터링 플러스 이런 정치 공방 이런 것들이 정말 정기국회에 해야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만 초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국회의 가장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냐, 예산 잘 짜고 작년에 짰던 그 예산 잘 썼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게 본연의 업무인 건데 그게 모두 실종이 되는 상황이 진짜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지금 계속 법사위에서 논의만 되면 뭐가 됐든지 그냥 다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다음 달에 있을 법사위 국정감사가 상당히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 3,000명 동원 의혹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민주 서울시 의원 종교 신도 3,000명 동원 의혹입니다. 이 대체 누가 얘기하는 거냐? 진종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이 돼요. 이제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옛날 경선할 때 1번, 2번 기량이 또 내려오나요?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정책 하시죠, 김민석. 당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이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그 특정 종교 단체가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종교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정호 의원의 이 공개한 녹취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서울시 김경호 의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보자한테 내년 2월, 3월에 후보 선택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뭐 옛날에 그 할 때처럼 1번,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령 있어요. 그랬더니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이 얘기인 즉슨 윤경호 위원님. 그럼 내년 2월, 3월,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맞춰서 후보를 뭐 정하거나 경선을 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 그때 후보를 김민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당사자가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에 네. 무게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내용을 들어보면 아 지방선거구나.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거구나. 그리고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구나. 또 하나 진정호 의원이 저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의 국민의힘 11만 명, 12만 명 입당,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거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나온 건가. 뭐 3천 명 정도 동원할 수 있으려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또 통일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꼭 국민의힘 아니어도 민주당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집단으로 보내서 할 수 있구나라는 추정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을 수는 있어요. 당장 민주당에서 뭐 진상조사위원회, 네. 뭐 감찰이 뭐 이런 거 가동하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저는 뭐 이따 언급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간단하게 정리한 게 오히려 더 눈길이 가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총리를 빼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요. 그거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봤을 때 일단 의혹이 제기가 된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명명백백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긴 있다. 그런데 글쎄 정말 김민석 그런 국무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까라는 취지의 개인 의견도 좀 같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진정호 의원이 얘기한 의혹인 거죠. 근데 이 의혹의 당사자 김경시 의원도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만난 사람은 서울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입니다. 특정 종교단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장정희 부회장은 국회 문체위에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잘 도와주지 않는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이 먼저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민주시의원 종교단체 3,000명 당비 대납했다라고 진정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당사자인 김경시 의원 전면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종교단체를 만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로 당비를 대납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의혹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최수영 의원님. 네. 난 종교단체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종교인 신도 뭐 3,000명이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양측 주장에서 엇갈리는 점은 3,000명은 진정호 의원은 이게 종교단체의 멤버라고, 그러니까 회원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이제 사격연맹 부회장이 관리하는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사람이 3,000명이다. 3,000명의 대상은 같은데 이 사람들이 원 소속이 어디냐가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데 지금 근데 그 김경시 의원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이 통화를 할 때 네. 당원 가입 절차하고 방법만 나에게 안내해 줬을 거다 얘기했는데 그거 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 법망을 빠져나간 것까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당법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정당법 위반에서 보는 거는 당원 가입할 때 외부의 작용이 있었네요. 자기 의사에 반하게. 그다음에 당원 가입할 때마다 양당 다 비슷하게 1,000원씩 내요 매달. 그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 이쪽 책임당원이라니까 그걸 가질 영향을 가지는 1,000원씩인데 이게 이제 6개월이 지나야 영향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6,000원을 내는 거죠. 3,000명이니까 1억, 그러니까 1,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작지 않고 또 매월 그 당원,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입당한 사람들 보고 당비 내려가면 돈 1,000원을 떠나서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관리해서 대납해 주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당원 가입 과정만 안내해, 친절히 안내해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URL 주소 같은 게 갔을 때 거기에 그렇게 답을 해주라는 건 경선 여론조사 왔을 때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게다가 김민석으로 하시죠까지 아주 특정인까지 지명하기 때문에 이게 인화성이 높은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빨리 조사를 지시했는데 저는 이 김경시 의원의 해명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네. 말하자면 빠져나가기 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거는 경선에서 집중적으로 사람을 동원할 때 쓰는 수법이 딱 맞는데 다만 여기서 엇갈리는 거는 이 3,000명이 그 장정희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영향 아래에 있는 3,000명인지 아니면 특정 종교단체인지는 그건 가려야 되겠지만 네. 진종호 의원의 얘기가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는 김경시 의원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 사안들을 지금 얘기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진종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 여기에 아닙니다라고 김경 의원도 똑같이 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들을 때는 설득력이 이 진 의원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라고 또 개인 의견을 뒤에 붙이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네. 알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종호 의원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리감찰단 그리고 서울시당의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제 김경시 의원이 당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보도도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당이 들여다본다라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그럼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나오는 건 맞아? 라고 생각이 들죠. 아까 우상호 수석 얘기를 하셨는데 우상호 수석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시의원이 종교단체를 끼고 김민석을 밀려고 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총리인데 예. 무슨 서울시장 경선을 해? 김민석 대통령이 총리 풀어준대요? 차출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정청래 지도부가 예. 지도부의 의결로 보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 지금 최고위원 중에도 있고 현직 의원들 중에도 여러 명 있는데 예. 저분들을 누르면서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김민석 총리 좀 풀어주세요라고 건의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총리를 내년 지방선거에 차출시킨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놔준대요. 당에서 받아준대요. 본인이 나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한 5번쯤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위원님. 근데 저는 이 통화의 시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저도 보기에 가능성이 매우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통화의 시점이 이번 7월 이전, 총리 네. 지명 이전이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때까지 민주당 다수설은 김민석 서울시장 출마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영향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려워서 김민석으로 가시죠에 대한 발언 부분은 이건 꼭 한번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화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네, 지금 말씀은 녹취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진상을 조사해봐라라고 얘기를 한 만큼 조사 결과가 발표가 곧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되도 않는 걸 기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기사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되도 않는 사건을 지금 기소를 하고 있다. 고로 상소, 그러니까 이 항소하고 사항고하는 걸 다 합쳐서 이 상소라고 얘기를 하죠. 상소하는 걸 제한하는 걸 좀 추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그도 안 되면 대법원 가서 대법관 증원해서 거기에서 무죄 만들고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 대법관 관련해서 증원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 유리까지 장착하고 대표가 되니까 안 좋네요.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인데 정말 저는 발상 자체가 신박합니다.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게 지금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무죄 추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자꾸 되도 않는 사건을 기소하고 무죄 나면 면책하려고 또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거 본인 재판 중에 뭐 하나 이제 무죄 나면 그거 다시 항소하지 말라는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경호 위원님. 3중 긴급 제동 장치를 두고 뒤에 에어백까지 두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참 신박한 발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 반대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대쪽은 무조건 기승전결해서 마지막은 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구나. 지금 대통령의 제어 얘기도 본인의 사건 관련해서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좀 있으면 뭐 다루죠. 배임죄 페이지도 마찬가지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나 저는 미국이 우리하고 사법 체계가 물론 달라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형사 사건에 관한 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검찰은 이미 엄청난 공권력을 다 쥐고 상대방 피의자가 죄가 있다는 거를 추궁하고 기소까지 했는데 재판부나 배심원이 무죄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이긴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검찰에게 항소 권한을 주는 거는 안 맞다. 전 거기에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의자가 그걸 스스로 변호를 하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통령의 저 얘기가 꼭 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어저께 정성호 장관이 보고하는 과정에 숫자에도 나왔잖아요.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 검찰 쪽이 항소를 해가지고 유죄로 간 게 5%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2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가 난 거 1.2%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의 한 건인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얘기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검찰이요. 왜 검찰이 지금까지 무서웠는지 아세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자기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무조건 기소를 자기들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입맛대로만 했다. 또 면책을 위해서 했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뭐만 하면 기승전결 다 이재명 구하기로만 해석을 하는 거기에 좀 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제가 좀 짧게 답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기소가 돼서 정식 재판에 들어간 사안이 없어지는 게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법률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면소, 그 법률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검사가 공소 포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4가지 외에는 어떤 이유로든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세 번째 검사의 공소 포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공직자는 오얏나무 안에서 가끔 꽂혀 쓰지 말라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오직 이런 부분 위헌 판결 면소 검사의 공소 포기가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이게 제도화되고 입법화되는지 이 부분이 자꾸 많은 분들의 의심을 사게 되고 의혹을 사게 된다는 거죠.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꽂혀 매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유독 이재명 정부 하에서 가끔을 자꾸 꽂혀 쓰는 게 또 포착이 되는 거냐. 그러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런 상소 제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면서 서로 이 공방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맞는 방향으로 맞춰가면 될 텐데 양쪽의 생각이 교집합이 전혀 안 보이는 게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